자, 여러분, 우리 이제 중급팩의 2입니다. 2 할 거고요. 보시겠지만 페이지가 849페이지까지 나가거든요. 856? 우리 중급팩의 1은 762였는데 이게 100페이지 정도 많아요. 넘겨보시면 많죠. 양이 많습니다. 이 중급팩의 2를 지금부터 나가볼 건데, 뭐 예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이 중급팩에 1이 있고요, 중급팩에 2가 있으면 학습 난이도를 보면 당연히 이게 높아요. 중급팩의 1, 2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일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중급팩의 2는 처음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학습 시간은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더 오래 걸려요.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갖고 여기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사치 배웠잖아요. 현재가치 배우고, 여기서 사치랑 현재가치 자세히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치랑 현재가치 얘기가 한 30% 40% 되기 때문에 배우는 시간 당연히 이게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14시간, 24회 정도 한 걸로, 23회? 2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요거 15회 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문제를 보면 보통 요게 12개, 요게 13개 나와요. 세무사는 이렇고요. 회계사는 보통 이게 한 11개? 14개? 뭐 이렇게 나오죠. 문제는 요즘에 이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회계를 좀 잘 공부를 안 하시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막판 가면은 중급회계 2를 다 제끼고 원만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 꽈락이 나요. 100%. 왜냐면 실제 시험 난이도를 보면 문제 난이도는 이게 훨씬 높아요. 이게 훨씬. 그쵸? 중급회계 1을 보통 더 어렵게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적분이랑 똑같습니다. 미분적분 내용이 어렵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가 사이즈가 훨씬 더 크고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아주 쉽게 나와요.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던 문제들이 나오지, 응용 그런 것도 별로 안 내. 단원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회계 2에서 득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급회계 2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회계사 시험도 세무사 시험, 회계사는 어차피 2차에 전범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세무사 같은 경우엔 최근에 중급회계 2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급회계 2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중급회계 2를 잘해야 돼요. 세법, 소득세, 부가세 배우고 이제 법인세 하는 거죠. 그쵸? 법인세 어떻게 나왔어요? 수도입금불사님이에요? 법인세만큼이나 중요해요. 중급회계 2가. 시험 목적으로는. 지금부터 해볼 거고, 다만 걱정이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게, 중급회계 1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응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급회계 1을 뭐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고요.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급회계 2를 해볼 거고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융자산 1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죠. 옛날에 어떤 학원이 이 금융자산 1을 중급회계 1 쪽에 넣어놨다고요. 그것도 재고시장 끝나고 바로. 그 학원이 망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강사들은 금융자산 1을 중급회계 1에 안 넣어놔요.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2에 넣었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 배우실 때는 전체 중급회계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울 거예요. 뒤에 채권 가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제가 제일 쉽게 가리킨다고 자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려워요. 인터넷 쳐보면 제 호불호가 많지만 그래도 그 자식 금융자산만큼 잘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번 주에 아마 이거 대부분을 뽀갤 건데 늦으시면 안 돼.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이잖아요. 어린이날 다음에 여러분 어린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린이날 어디 가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다시 돌아올 건데 안 가고 싶은데 그렇게 눈치를 줘도 아내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 주 내내 빠지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가볼 겁니다. 지금부터 가보죠. 자, 넘겨보시면 금융자산 일반 나오는데 했던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 교재 보시면 좀 전에 했던 얘기가
우리 금융자산을 지금부터 배울 건데, 금융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요.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그럼 이 금융상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정의 봤잖아.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행하게 되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되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금융부채 배웠잖아, 좀 전에. 중급회의 원에서. 금융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채를 배웠잖아, 사채.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 그쵸? 그럼 사채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죠? 현금 들어오고 이쪽에 사채라는 금융부채가 왔지. 그럼 지분상품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자본이잖아요. 주식 발행한 거니까. 그럼 이거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액면 발행했다고 하면 현금 들어오면서 자본금 증가하겠지. 그쵸? 그럼 뭐야?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이거 갖고 어느 일방은 이거 갖는다면서요. 그럼 채권을 발행했으면 반대쪽에서 요 채권을 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걸 채무상품이라고 해요. 말이 겁나 어렵지, 채무상품 하니까. 전 어려운 말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이건 뭐라고? 그냥 채권 산 거 아닙니까? 그럼 채권 산 입장에선 채권 샀으니까 현금 나왔겠지. 반대쪽에 뭐라고 기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그런다고? 채무상품, 채권이라고 한다고요. 채권. 그쵸? 그럼 어느 일방에서 주식을 발행했으면 반대쪽에선 뭐해? 그 주식 샀을 거 아닙니까? 그쵸?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유식하게? 지분상품. 주식이라니까, 주식. 그럼 이거 산 입장에서는 현금 나가면서 주식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 금융자산이 뭐야? 오늘 집에 또 엄마 금융자산이 뭐니 물어보면 엄마 금융자산은 현금과 금융상품으로 이어져 있고, 금융상품은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방은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갖게 하고 어느 일방은 금융자산을 갖게 하는 계약이래. 이러면 엄마가 중간에 가겠죠. 뭔 소리 하면서 가겠죠. 그럼 금융자산이 뭐야? 금융자산은 현금, 채권,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볼 거예요? 현금, 채권, 주식의 회계 처리를 볼 거예요. 얘는 우리가 중급회계 1에서 8장에서 배웠고, 얘는 우리가 중급회계 1 10장에서 배웠잖아요. 중급회계 2 11장에서 요거 두 개 배울 거고, 중급회계 2 12장에서 요거 배울 거예요. 요게 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야? 현금, 채권, 주식 배울 거라고요. 이게 다야. 그래서 여기 교재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의 위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집에서 엄마가 금융자산이 뭐니? 그러면 현금, 채권, 주식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자기지분 상품 관련 계약이 있지만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고, 살짝만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오면서 거래대금을, 야, 내가 거래대금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물건을 내가 팔면서, 야, 나 니네 회사 주식 갖고 있거든? 내가 나중에 외상값으로 니네 회사 주식으로 갚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자기지분 상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자본이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 강의 수준에서는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1, 2, 3번이랑 4번까지가 금융자산의 정의인데, 4번은 나중에 선생님 2차 때 가볍게 한번 얘기할 겁니다.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현금과 채권과 주식을 배울 거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중간중간에 이런 거 다 해서 본질에 흐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주식과 채권, 현금을 배울 거다. 여기까지 봤고, 이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가 2018년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회계를 좀 배웠던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시면 배웠던 거랑 안 맞을 거예요. 개정됐기 때문에. 그럼 이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네 가지. 첫 번째로 여러분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업 교보생명을 제가 옛날에 세무 조정해줬었거든요. 교보생명은 유가증권면 조 단위로 갖고 있어요. 걔네 그래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1조 나오고 막 그런다고. 내가 우리 회사 담당자인데 우리 생보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유가증권 주식을 남의 회사 주식을 한 1조어치 샀대. 그러면 이게 주식 좀 이따 보겠지만 주식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OCI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어. 어디에 반영할래요? 이걸 내 마음대로 하면 살 떨려. 교보생명 유가증권 평가손익 1조 나온다니까? 그걸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당기손익에 평가손익 1조가 뜨겠지. 보험 팔아서 1조를 못 남기는데 유가증권 한 방에 1조를 남긴대. 그 평가 이익이면 그래도 난데 평가손익이면 어떡할 거야? 1년 동안 보험 팔아서 번 돈을 그냥 유가증권 평가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한 방에 다 날리겠네? 그럼 부장이 부르겠지. 김과장아 이거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겠죠. 그리고 나는 내 살 떨릴 것 같아서 OCI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걸로 분류했대. 그때 올해 주식시장이 대박이 났대. 10조 평가액이 나왔대. 그래서 부장님이 김과장 우리 그럼 당기손익 이번에 10조 들어가는 거야? 아니요 OCI에 분류했어요. 그럼 또 부장이 뭐라고 했어? 너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 이럴 거 아닙니까? 옛날엔 이거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회계 처리하는 담당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이 기준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분류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분류 기준. 이거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시험 문제를 찍고 있는 거죠. 분류 기준. 그래서 이 기준서가 개정되면서 옛날엔 내 마음대로 담당자나 회사 실무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분류 기준이 명확해. 그래서 이걸로 말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이 분류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사게 되면 좀 이따 보겠지만 어떤 채권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고 어떤 채권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어떤 채권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는데 평가손익을 OCI에 반영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말에 후속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융자산, 주식이나 채권은 후속 측정이 제일 중요해. 계산 문제로. 이거를 아마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배울 거예요. 후속 측정. 여기까지. 하나 더 있어요. 채권을 사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내가 돈 뜯을 수도 있잖아. 그쵸? 옛날에는 나한테 돈을 빌린 애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야 돈을 못 갚을 것 같아 미안 이러면 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고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돼? 얘가 나한테 돈을 빌려간 애가 돈을 못 갚는다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볼 때 쟤 좀 의심스러워. 차가 S클래스였는데 요즘 비하는 거 아니에요? 마티즈 타고 다녀. 그럼 뭔가 느낌이 쎄하겠죠. 얘가 술도 위스키만 먹던 애가 어느 순간 저 팩소주만 먹어. 느낌이 쎄하겠지. 얘가 내 돈 못 갚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손상이라고 해요. 그 손상도 중요해. 다 중요해 다. 손상. 그래서 우리 채무상품 가면 요 얘기만 거의 또 몇 시간 할 거예요. 손상. 돈 못 받게 되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재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갖고 있다 보니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유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내가 이렇게 분류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요. 재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은 주제가 이 네 가지가 있어. 네 개 다 중요해. 실제로 1차 시험에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2차 시험도 이거 네 개가 다 나왔고요.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올해 나올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 결국 이걸 알아야 이걸 케어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요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분류 기준을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은 보통 한 2문제 나와요. 1차 때. 세무사 시험도 1차 때 금융자산 요즘에는 뭐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개정된 이후에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볼 거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할만해요.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해볼 거고요. 필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끄고 다 필기한 다음에 교재를 같이 화면으로 볼게요. 지금부터 지우고 하나씩 볼 거예요. 야, 안 믿겠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만큼은 제가 제일 잘 가리킨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금융자산을 거래처에서 샀대. 거기서 전화가 온다고요. 거래처에서 전화해서 많이 물어본다니까. 띠리리, 여보세요 회계사님, 세무사님, 잘 계시죠? 하하하, 잘 계셨는데 잘 있었는데 전화 받으니까 안 괜찮아지려고 그래요. 왜요? 그런다고. 제가 그러면 아니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휴, 돈 많으신가 보네. 그런 것도 사시고 끊을게요. 딱 끊는다고요. 아니, 그럼 다시 전화. 아, 그러지 마시고 왜 전화했겠어요? 금융자산 샀는데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실래요? 금융자산 샀대. 뭐 물어보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돈 많으면 나 수익률 좀 올려줘 그러지. 금융자산 샀대요. 그럼 뭐 물어보실래요? 지금 우리 분류 기준을 볼 건데 첫 번째 주제로 금융자산 샀대. 그럼 1단계로 뭘 물어봐야겠어요? 성격을 좀 봐야 돼. 그럼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제일 먼저 뭐 물어봐야 돼? 주식 샀어요? 채권 샀어요? 물어봐야죠. 주식이랑 채권이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채권, 다른 말로 뭐? 채무상품 샀는지, 두 번째로 주식, 지분상품 샀는지 요거 물어봐야 돼요.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채권과 주식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죠. 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만기도 정해져 있고 발행일도 정해져 있고 이자 지급일도 정해져 있잖아. 채권 증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지분 상품은 어때? 주식 만기가 어딨어요. 그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사면 이게 6만 전자가 될 때 팔지 7만 전자가 될 때 팔지 10만 전자가 될 때 팔지 모르는데 배당도 얼마 받을지 모르고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죠. 그쵸? 그리고 채무 상품을 산 이유는 뭡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산 거예요.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그쵸? 주식을 사는 이유는 뭐야? 이 기업에 지분을 취득하려고 사는 거죠. 회사에 대한 권리, 배당을 받거나 경영권, 위결권을 취득하려고 사는 거지 원금과 이자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식과 채권은 성격이 다르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1페이지에 금융자산의 성격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투자 지분 상품과 투자 채무 상품으로 분류한다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가볍게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기준서에는 이 얘기는 없어. 아, 당연히 네가 분류하겠지. 그래서 기준서에는 이 얘기는 없고 기준서는 두 번째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또 뭘 물어보겠어요? 주식 샀어요? 채권 샀어요? 물어봐고요. 채권 샀대.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못 물어봐? 어떤 채권 샀는데 물어보겠죠. 어떤 채권 샀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2단계로 거기 여러분 교재 나온 것처럼 거기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고 합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한다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SPPI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게 이렇게 나눠요.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계약상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는지로 나눕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요. 요거는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라는 게 뭔데? 그냥 기준서에는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된대요. 이게 뭐냐면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는 걸 얘기해요. 특정일에, 다른 말로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로 현금 흐름이 구성되어 있으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겠지. 일반적으로 국채를 산다고 해. X1년 초에 발행이고 X3년 말에 만기고 만기에 액면 금액 1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이자로 5천원씩 지급한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다는 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한다. 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는 걸 말합니다. 채권을 사면, 채무상품을 사면 여기서 나올 돈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돼. 중간에 막 바뀌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요 얘기야. 그럼 요건 뭐예요? 현금 흐름이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대.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다른 말로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 채권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지수 연계형, 금리 연계형. 그 물가 지수나 주가 지수가 변동하거나 금리가 바뀌면 액면 이자가 바뀌는 채권들이 있다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액면 이자도 더 준대. 그럼 현금 흐름이 바뀌겠지. 그런 것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후순위 채권이 있어.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선순위 채권이 있고 후순위 채권이 있는데 이 회사가 간당간당해. 이 회사가 간당간당하는데 나는 후순위 채권자야. 이 회사가 망했어.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한테 돈을 다 주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면 내 돈을 갚는다고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에요. 그럼 나는 실제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 못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선순위 채권자 돈 다 까고 남아있는 걸 받기 때문에 얘가 돈이 얼마 남았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바뀌어요. 이게 후순위 채권이거든요. 그럼 사람들 후순위 채권 왜 살까? 대신 이자율이 높아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사죠. 돌아와서 보면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많이 산다고요. 요즘 기업들이 또 채권을 쉽게 발행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 가지 채권을 묶어서 발행한다고.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노는 날 노는 날. 자, 이 중급회계 툴 너무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왜 터졌는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국채 금리를 올렸는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시장금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미국 그때 연준 의장이 아니 왜 이럴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왜 자꾸 시장금리는 떨어지지? 막 이런 의문을 가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의 굴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시중에 시장금리는 내려가는 거야. 중국에서 다 흡수를 하니까. 금리가 계속 낮은 거야. 그래서 연준이 올리고 싶어도 계속 금리가 낮은 거예요. 금리가 계속 낮아. 그럼 뭐 하셔야 돼? 금리가 낮대. 뭐 해야 돼요? 대출 받아서 뭔가 사야지. 그래서 그때 미국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요. 개꿀의 시대였어요. 금리는 낮은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아서 이제 땅 투기, 부동산 투자하고 막 그럴 때였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항상 이 은행 놈의 새끼들이 문제인데, 이 은행 애들이 문제인데 더 벌고 싶은 거야. 근데 웬간한 애들은 다 빌린 거야 지금 이제. 더 벌고 싶은데, 왜냐면 계속 금리는 떨어지고 계속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담보가 확실하잖아. 돈을 계속 빌려주고 싶은데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계세요? 집을 사세요. 그럼 노숙자가 뭐라 그래? 나 홈리스야. 내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 저희가 해드립니다. 저희가 대출해드릴게요. 집을 사세요. 그럼 홈리스가 뭐라 그랬어? 노숙자가 아니 집을 대출 받아서 사면 뭐해? 내가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파세요. 그럼 이득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빚 갚아도 선생님 좀 돈 남으실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 애들 대출해주고, 저기 바텐더 분한테도 막 집 여자 대출해주고, 동네 집에 있는 걔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오고 막 그랬다고요. 진짜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저신용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저신용자한테 막 대출해줬다고. 근데 이 새끼들 탐욕이 끝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이게 저신용자한테 대출해줬어. 저신용자 채권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만 받고 또 하면 되는데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채권을 쪼개면 돼요.
채권을 쪼개서 요걸 쪼개서 또 딴 놈한테 팔고 요걸 쪼개서 또 딴 놈한테 팔면 돼. 근데 미국도 시장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이렇게 다 합쳐서 팔 때는 신용등급이 A등급 이상에 되는 채권만 팔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건 A등급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걸 다 쪼개고 A등급에 또 채권자가 있겠지. 채무자가 있겠지. 뭐 저 같은 사람? 죄송해요. A등급 채권자 있겠지. 그럼 얘 것도 쪼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이게 펀드를 만들어서 얘 거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다 얘 거 몇 개 섞는 거야. 그럼 여기 A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그냥 A로 본다고요. 이래서 또 펀드를 팔고 이걸 또 쪼개서 팔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무너진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다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딱 부도가 난 채권만 딱 이렇게 망한 손상난 채권만 딱 지우면 되는데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다 얽혀 있어가지고. 실제로 더 심각했던 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누가 군침을 흘렸겠어요. 더 이상 군침을 흘릴 애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군침을 흘린다? 누가 군침을 흘렸겠어요? 보험회사가 남들 은행 저렇게 꿀 빨고 있는데 나도 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회사가 여기 딱 오더니 야 니네 그래도 불안하지? 이 저신용자인데 불안하지? 내가 이거 보험 보증해줄게. 혹시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 나도 수수료를 좀 빨자 이랬다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도 타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봐봐. 또 돌아와서 이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나 많겠지. 요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채권을 그냥 이렇게 하나짜리로 발행하는 게 아니야. 발행해서 이걸 또 쪼개고 합치고 한다고요. 그럼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게 생기겠지.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에 이 개정되고 나서 읽을 때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반영한다. SPPI 요건 막 나와 있고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게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채권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채권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말은 채권의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 요건 채권의 현금 흐름에 변동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변동성이 없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는 거고 변동성이 있으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 거겠죠. 이렇게 괜찮을까? 나 봐봐. 그럼 여러분 이해했으면 지분 상품은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에서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특정일의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외로 구성되어 있겠지. 왜? 아 지분 상품은 지금 당장 팔면 내가 얼마 받을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데 배당도 얼마 받을지 모르고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특정일에 원리금 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묶어볼게.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랑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많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많다는 건 다른 말로 받을 돈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얘네는 이 파란색은 계약상 현금 흐름이 없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고요. 아, 계약상 현금이 없다면 안 되겠다. 계약상 현금은 특성을 만족하지 않아. 다른 말로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다는 거야. 우리 유형자산에서 배웠는데 손상이 뭐야? 우리 유형자산에서 손상 배웠잖아요. 손상이 뭐예요? 그치. 손상이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래. 다른 말로 받을 돈이 줄어든 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상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나 지분 상품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인식할 수 없어요? 손상을 인식할 수 없어요. 옛날에 이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분 상품, 주식도 손상 차손을 인식할 수 있었어. 내가 주식 샀는데 상장 폐지됐대. 손상 인식해야지. 이제는 안 돼요. 왜냐면 정해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손상도 인식할 수 없어. 왜냐면 손상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진 현금 흐름의 감소를 말하거든요. 일단 좀 들을까? 그쵸? 책 보는 것보다 나을 건데.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분류를 봤어요. 재밌죠? 그쵸? 그럼 봐봐. 회계사님 저희 금융자산 샀어요. 주식 샀어요? 채권 샀어요? 물어보고 어떤 거 샀어요? 물어보면 그냥 국채 샀어요. 지수 연계형 샀어요. 후순위 채권 샀어요. 주식 샀어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뭐라고요? 얼마나 샀냐고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샀냐고. 왜 샀냐고 물어보겠죠. 왜 사셨어요? 짜증나게. 왜 샀어?
그 뭐라 그래? 사업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는데 말이 개 어렵죠.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유 목적이야.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할 거예요. 보유 목적에 따라. 그렇죠? 그래서 1단계로 주식인지 채권인지 보고, 2단계로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세 번째로 왜 샀는지 따져본다고요. 그럼 봐봐. 채권 샀대.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대. 그럼 국채 산 거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채 샀거나? 그럼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채권 샀대. 그냥 일반적으로 돈 들어오는 채권 샀대. 목적이 뭘까요? 저 아는 분 중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채권 사신 분 있어요. 채권. 나중에 계속 그 채권 한 20년 만기 채권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되게 많이 사가지고 죽을 때까지 액면이자랑 원금 받다가 이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노후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하려고 사는 경우 있다고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한다는 게 뭐야? 만기까지 액면 금액이랑 액면이자 받다가 그냥 끝낼 거라고. 이럴 목적으로 사는 경우 있어요.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아니 채권 사면 우리 사채 때 배웠지. 채권의 가격은 중간중간에 변동해 안 변동해? 공정가치는. 변동하지. 시장 이자율이 바뀌니까. 그럼 채권의 가격도 변동하기 때문에 내가 남의 채권을 샀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 근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팔아서 이득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금이랑 이자 좀 받다가 중간에 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중급회계 2는 정말. 이건 독하게 안 돼. 그래요? 그럼 돌아와서 보시면 채권 사가지고 원금과 이자 받을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원금과 이자 좀 빨다가 중간에 가격 오르면 팔려고 사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럼 봐봐. 주의사항 첫 번째. 여러분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13페이지에는 표죠. 그렇죠? 표정이 진작 얘기해야지 이 자식아 이런 표정인데 그렇다고요.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알았어요. 날 좀 봐요. 첫 번째 보시면 그럼 얘는 중간에 매도 가능할까 안 할까?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샀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팔 수 있을까 없을까? 옛날에는 기준서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로 분류하면 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기준서가 개정돼서 팔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 받다가 팔겠대. 팔아도 돼. 옛날에 안 됐어요. 이젠 돼. 매도 가능해요. 깊이 반성합니다. 매도 가능해요. 매도 가능. 그 칩스 잘 따라오고 있구만. 그쵸? 매도 가능. 팔 수 있어. 그럼 처음부터 매도를 계획하고 취득했대. 그래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팔 마음이 있는데도 보유 목적을 이렇게 하겠대. 될까 안 될까? 그것도 돼요. 그래서 계약상 현금으로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능하고 처음부터 팔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분류하는 거 돼.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 아니 시방 그러면 얘는 뭐야? 뭐하러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지. 얘는 왜 있을까? 기준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매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돼. 얘는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지만 얘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두 번째로 얘보다는 빈도와 규모가 커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주 팔고 팔 때 많이 팔아야 돼. 그럼 자주 판다는 거랑 많이 판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기준 있니? 기준 없어요. 그럼 역시나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니 씨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야 그럼 있으나 마나한 얘기 아니야. 그냥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지만 뭐 빈도나 규모가 커야 되는 건 모르겠대. 아니 그럼 뭐하러 이렇게 분류해? 왠 줄 알아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해서 분류하거나 이렇게 해서 분류하거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개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해요. 이렇게 분류돼서 분류하는 거랑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분류하거나 동일한 채권이라면 이렇게 분류하던 이렇게 분류하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똑같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괜찮을까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기까지요. 그럼 얘 봐봐. 얘는 계약상 현금으로 특성이 없대. 그럼 얘는 무슨 목적이겠어요? 기타 목적이죠. 기타 목적.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 나도 몰라 어떤 목적이 있는지.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겠죠. 탄타칠 목적으로 갖고 있겠지. 일반적으로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갖고 있지만 탄타칠 목적으로 갖고 있겠죠.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자본은 어떻게 돼? 지분상품은 얘도 정해진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얘도 기타 목적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매매고 단기 매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분류하겠지. 그래서 이 기준서에선 이거랑 이거랑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없었어.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닐 것 같으면 이걸로 해 막 이랬다고요. 근데 이제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게 바뀌었고 충분히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안 끝난 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류. 봐봐요. 이걸로 분류되는 애들은 채권인데 현금 흐름도 원금과 이자로 정해져 있고 얘는 일단 팔 수는 있지만 팔 모험은 없어. 원금과 이자 받고 팔 마음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메인 마음이 아니야. 그럼 이걸로 분류한 애는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팔 마음이 없다니까? 팔 수는 있지만 팔 마음이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그럼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쵸? 그럼 나는 원금과 이자만 받는다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될까?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공정가치 관심이 없다니까? 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고 받은 돈에 대해서만 뭐 해주면 될까?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만 하면 되겠죠. 회계사나 세무사분들이 영어를 못해요. 우리 대부분 영어 잘했으면 회계사 세무사 시작을 안 하죠. 영어를 잘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더럽게 영어 많이 쓰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원전 선생님 영어 많이 쓰죠. 완전 토종이에요. 그렇죠? 저는 카츠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영어를 많이 쓴다고. 이 회계사들 그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또 잘 못한다고요. 또 저는 뭐 흑인 애들한테 너네 새끼 아까부터 봤는데 싸가지가 없어 이러는 거나 영어로 할 줄 알지 잘 몰라요. 근데 회계법인 갔더니 담당 인차지가 회상 전화하면서 아몰타이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아몰타이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몰타이즈가 도대체 뭐야? 계속 의구심은 들었지만 끝끝내 찾아보진 않았어요. 귀찮더라고요. 아몰타이즈가 우리나라 말로 뭔지 아세요? 그게 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애를 AC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이에요. 아몰타이즈가 상각이야.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겠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인데 나 계속 쓰면 팔팔이겠지. 그래서 그냥 AC 금융자산이라고 쓸 거야. 실제로 학원 4개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만 빼고 다 영어로 써요. AC 금융자산이라고 할 거예요. 아몰타이즈 코스트 금융자산. 그럼 한번 유추해보자. 사채랑 똑같아. AC 금융자산이라면 사채는 우리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채권은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나서 사채 어떻게 했어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만 했지. 그럼 얘도 이렇게 상각해서 올라가기만 한다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왜?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각만 하고 공정가치 평가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분류 기준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후속 측정 어떻게 할 건지 유추할 수 있는데 두뇌를 풀가동하셔야 돼. 집중하셔야 돼. 여기까지요. 두 번째. 얘는 봐봐. 계약상 현금은 특성을 만족하지. 원금과 이자는 받아.
근데 원금과 이자 좀 받다가 팔겠다는 거예요. 당장 팔겠다는 건 아니지만 원금과 이자 좀 받다가 팔긴 팔 거래. 그럼 얘는 공정가치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근데 당장 팔 거 아니니까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할까요? OCI에 반영할까요? OCI에 반영하지. 왜냐면 당장 팔 게 아니거든, 얘는. 좀 원금과 이자 좀 받다가 팔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당장 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게 희대의 미스터리인데 FVOCI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기말에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한다는 거야. FVOCI 금융자산. 이게 희대의 미스터리인 게 뭐냐면 한국어로는 이렇게 돼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럼 OCI FV 금융자산이라고 쓰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고 공정가치 측정,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래도 될 것 같은데 한국어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괜찮죠? 앞부분은 그냥 FVOCI라고 할 거야. 생각해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5자야. 이미 반줄이야. 한국말로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할 거. 선생님 시험은 영어로 나와, 한국어로 나와? 한국어로 나와. 시험은 한국어로 나와. 하지만 알 수 있겠죠? 그 정도야 우리가. 그쵸? 그래서 FVOCI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요. 괜찮죠? 그려보자. 그럼 FVOCI 금융자산 채무상품은 어떻게 돼? 얘는 정해진 현금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금융자산은 다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공정가치를 취득하고 나서 특정일에 원리금을 만족하지. 특정일에 원리금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얘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해요. 원리금 수취한다며 정해진 현금흐름도 있고, 다만 얘는 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기말에 공정가치가 변동하게 되면 그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해. 평가해. 하지만 어디다 반영해? OCI에 반영한다고요. 이런 회계 처리들을 금요일날 풀 거예요. 짜릿하겠죠? 여기까지. 얘 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당장이라도 가격 맞으면 팔 거라니까? 공정가치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우 많지. 얘는 정해진 현금흐름도 없어.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지금 관심 있다고. 공정가치. 가격만 맞으면 당장이라도 팔아서 실현시킬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FVPL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 FV는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 아니라 공정가치고, PL이 뭐냐면 그 나중에 실무하시면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IS라고 하기도 하지만 보통 PL이라고 많이 해요. 프로핏 앤 로스라고 해서 PL. 이게 손익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익. 그래서 기말의 공정가치 평가에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는 소리예요. 한국말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에요. 괜찮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럼 봐봐. FVP는 어떻게 될까? 얘도 기말에 공정가치를 취득하겠지. 괜찮죠? 얘는 정해진 현금흐름이 없기 때문에 유효이자율법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냥 그때그때 혹시 액면이자 받는 거 있으면 그 액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 수익 인식한다고요. 여기까지.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다 없다? 당장이라도 가격 맞으면 팔 거기 때문에 공정가치에 관심이 있어요. 분류기지만 봐도 후속 측정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이만큼이 다 어디 들어가? 얘는? 당기손익에 들어갑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봐봐. 내가 한번 그럼 재미로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 기준서가 2018년도에 도입되는데 실제 실무에서의 적용은 1년이 유예됐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그 실무에서 바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기업들은 채무상 채권을 사면 FVOCI, AC, FVPL 중에서 뭘로 분류하고 싶을까요? 내가 회사 담당자야. AC, FVOCI, FVPL 중에 뭘로 분류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FVPL? 제일 싫어하는 게 FVPL이에요. 왠 줄 알아? 일단 이건 좀 그래. 샀으니까 좀 공정가치 오르면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이건 공정가치 관심 없으니까 그건 좀 유유야. 공정가치 자랑을 하고 싶어. 근데 자랑하는데 혹시나 평가손실 나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진짜 좀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기업들은 여기 반영하고 싶어요.
실제로 기업들이 채권을 사면 대부분은 이걸로 예전에 했다고요. 이건 좀 그렇고. 이거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요즘 대부분의 기업들 채권들이 어떻다고요? 일반적으로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구조화된 채권을 사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서 바로 걸려. 대부분의 채권들이 요즘 사면은 기업들이 어려운 좀 복잡한 채권을 발행하면 대부분 이걸로 간다고. 부담이 엄청 되겠죠. 이걸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개정된 첫해 그 회계 기준이 개정되고 나면 기업체들 이제 회계 전략 어떻게 짤 건지 그런 것들 또 회계법인이 가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여전히 이걸로 분류하고 싶은데 이걸로 분류할 방법이 없겠냐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 그럼 실제로 회계사 2차 시험에 서술형 문제가 나왔는데 A씨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FVPL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시험은 뭘 물어보겠어요? A씨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FVPL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시험은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FVOCI지. 기업들이 FVOCI로 계속 분류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 FVOCI로 분류할 수 있는 요건을 쓰시오 그랬는데 요건 어떻게 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며 혹은 특정일의 원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 수치 플러스 매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 조건은 중요해. 요거 될 수 있는 요건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최근에 말문제 보면 이렇게 됐을 때 FVOCI로 분류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A씨로 분류한다. 이렇게 조합 물어보는 문제도 꽤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제 좀 쉬고 싶겠지만 아직 안 쉬어요. 힘내시고 너무 어려우면 좀 어렵거나 좀 쉬었으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절 눈을 마주쳤을 때 지그시 쳐다보세요. 고개를 도리도리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나 봐.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 맞고요. 지분 상품은 어차피 단기 매매밖에 없잖아요. 그 지분 상품은 FVPL 금융자산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지분 상품 같은 경우에 FVPL로 취득하고 나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얘는 뭐 채권이 아니니까 상각하고 이럴 게 없잖아.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만 해서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야. 여기까지. 자 그럼 교재 읽어봅시다. 지울 수가 없네. 화면 보시면 11페이지에 화면을 못 보겠네. 10페이지 보시면 금융자산의 분류시 판단 기준 나와 있고요. 11페이지 4장 상단에 보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나와 있어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나와 있는데 금융자산을 분류하기 위해서 해당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의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경우,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원리금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다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 원리금 이외로 구성된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만족하지 않는다.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금과 이자의 의미 이런 건 읽는 거 아니에요. 읽을 필요 없고요. 셀프 스터디의 2번은 X 치시고 결국 1, 2번이 결론이거든요. 1번 보시면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SPPI 요건을 위배한다. 그래서 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얘가 결국 뭐냐면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셀프 스터디 3번 보시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은 기본 대여 계약과 일관돼야 된다. 기본 대여 계약과 관련이 없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 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 요 문구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 다시 계약상 현금 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있죠? 걸어서 줄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이 있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사업 모형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모형. 아 이거 좀 줄 거야 되는데 참. 지워볼까요? 여러분 필기 해놓으셨을 테니까
자. 여기 이제 금융자산 보유 목적에 따른 사업 모형 나와 있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모형 보시면 금융자산의 보유 의도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한 것이다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 금융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다. 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만기까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매도 가능. 매도 가능이라는 소리죠. 매도 가능. 이 말이. 또 금융자산의 매도가 일어나거나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 모양은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일 수 있다. 나와 있고요. 2번. 계약상 현금 흐름 수취 매도를 둘 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더 빈번하게 더 많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어야 한다.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그 밖의 사업 모형은 뭐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셀프 스터디 보시면 여러분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셀프 스터디 4번 먼저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업 모형에서 일어나는 매도의 빈도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다. 줄친 다음에 여기 써놓을까요?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던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금융자산 우리가 분류할 때 사업 모형에 따라 분류한다며, 보유 목적에 따라. 그럼 내가 기업이 여러 가지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을 텐데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보유 목적만 있으면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죠. 이건 단기 매매, 이건 원리금 수취, 이건 원리금 수취 플러스 매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전체 입장에서 결정할 필요도 없고 금융자산 건건이 결정할 필요 없겠죠. 카테고리를 묶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1번과 2번이에요. 여기 보셔야 되는데,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하므로 금융상품별로 분류조건법은 아니며 더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이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사업 모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실체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뭐예요? 기업 전체에서 사업 모형을 하나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고, 2번 보시면 사업 모형 특성은 사업 모형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 집합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게 뭐예요? 금융자산을 카테고리별로 보유 목적을 결정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꼼꼼히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죠.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린 그림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AC 금융자산을 분류하려면 두 가지가 막축돼야 되는데,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취하고 원리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FVOCI가 되려면 원리금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면서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별표 2차 약술, 2번에다 2차 약술. 2번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2번은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외사항인데, 예외사항부터는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